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라보 GS 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진환 변리사님 수업 들으셨나요? 네, 어제 한 7명 됐다 그러던데 2명이 어디 갔지? 네, 2명이 어디 가셨지? 어쨌든 저하고 이제 또 이게 5월부터 6월까지 하는 2달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뭐 5월만 만약에 이제 들으시면 4회만 하시는 거고, 이제 6월까지 하시면 8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실전 GS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8회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콜라보 GS로 이제 특허 상표 이 감을 다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콜라보 GS를 하는 건데, 이제 토요일 날은 정진환 변리사님의 특허를 들으시고, 일요일 날은 저의 이제 상표를 들으시면서, 한 강의,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주말 오전을 특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는 웬만하면 이제 민소를 하시는 게 좋아요. 민소를. 그러니까 민소 만약에 GS 안 들으시더라도, 이제 민소 공부는 계속 이제 매달 제일 이제 우선순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더 이제 여기 동차분들 많으시잖아요. 동차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다 어차피 못해요. 물리적으로. 다 못하니까 이제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내가 GS 뭐뭐만 딱 정확하게 이거 누가 물어보면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것이다. 딱 그 정도 바운더리 설정하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민소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기초 GS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실전 GS를 기준으로 웬만하면 하세요. 그게 좋아요. 이렇게 문제 난이도도 조금 높고 기초보다는. 그리고 이제 쓰실 때, 네 문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2문제만 쓴다는 거는 스스로 안도감이 있어요. 2문제만 쓰면 되고.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이제 2문제만 쓰고 말겠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뭐 2문제도 모를 거고, 4문제도 모를 거예요. 그냥 쓰시는 겁니다. 예. 일단 감을 계속 익히셔야 되고요. 어차피 암기한 건 없을 거예요. 암기한 게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나가는 건데, 뭘 찾으셔야 되냐면 쟁점하고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사실관계 속에서 어떤 게 논점이 될까? 아예 주어지는 논점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써보는 거죠. 최대한 내가 그 뭐 34조 1항 7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치지부터 해갖고 요건, 하나하나 타인인지, 선출원된 선등록 상표인지, 동일 유사 상표인지, 동일 유사 상품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가 이제 리걸 마인드로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민소도 마찬가지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과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이제 5월 말, 6월 달부터 이제 암기를 조금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계속 암기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되실 거예요. 암기 처음부터 해봤자 휘발성이 강해요. 저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예,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제 암기를 해봤자 어차피 일주일 뒤에 까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논리를 공부하면 탄탄해져요. 딱 그 뿌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더라도 다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이 돼요. 이렇게 논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콜라보 GS 1회차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대법원 판례 목록. 요거 이제 예전에 뭐 판례 특강 들으시고 공부 방법 특강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네, 가져가시고요. 네. 요거를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가 추가됐어요. 되게 중요한 판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 선고된 거 중에, 그러니까 데이터 팩토리 이후로 가장 중요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A급이라고 봐야 되고, 콜라보 GS에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면은 실전에 안 냈거든요. 네, 실전 안 냈기 때문에 언젠간 나올 거니까 공부해 두시면은 이제 또 이제 여기 동차분들 많으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꼬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공부하시고 여기 2023년부터 해갖고 여기 2018년 선고된 판례까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최신 판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신 판례니까 최신 판례는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사실관계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집으로 공부하는 트랙이 있고 이제 우리 기본서로 공부하는 트랙이 있는데 판례집으로 공부하는 거는 왜 판례집으로 공부를 하냐면 그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 판례가 판시한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에 많이 적혀져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관계
이게 어떠한 게 뭐 등록 무효 사건이었는지, 거절 결정 사건이었는지, 권리범위 확인 사건이었는지, 뭐 상표법 위반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들부터 해갖고 갑이 을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이게 뭐가 심결치소 소송 올라갔는데 뭐 보조 참가를 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라고 판례집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신 판례 적어도 2018년 정도까지의 이 선고된 판례들을 여기 보시고 요거 딱 가지시고 체크하시면서 나 이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아. 이게 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상표법을 많이 공부를 못해요, 사실은. 민수하고 특허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그래서 상표는 최대한 GS 수업에서 많은 걸 배우셔야 돼요. 네, 최대한. 그래서 많이 이제 좀 가져가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판례만큼은 내가 최신 판례라고 생각하시고 바운더리 딱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상표는. 최신 판례만큼은.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 나머지는 GS에서 공부하신 거 복습하시면 되겠죠. 네. 이거 보면은 이제 오늘 콜라 보니까 다른 분들도 계셔갖고 여태까지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대법원 판례 해설 그리고 지재권 중요 판례 평석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평석을 내시는 것 중에 가장 저명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대부분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이게 심사 기준에 나왔다 옛날에 1차에서 그거 다 보면 대법원 판례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뭐 어떤 특허법원 판례에서 이제 판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허법원에서 따로 판시한 사항, 되게 특별하게 판시한 사항, 요거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언급을 해드리겠죠. 근데 웬만하면 다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법원 판례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거만큼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전통적인 논점은 GS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지재권 중요 판례 평석은 그 어떤 것보다 저명한 평석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논점은 더더욱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기출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거의. 네, 대부분. 사례화된 거 빼고는. 판례형 문제들은. 네. 자, 오늘 문제 이제 보시죠. 어떠셨나요? 어렵나요? 네. 이 이제 상표법은 시간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렵게 나와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과목이 이제 상표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제일 적은데 강약 조절이나 이제 답안지 쓰는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 게 상표. 네. 공부할 양이 제일 많은데 이제 답안 쓰는 것 자체가 제일 쉬운 게 민소예요. 민소. 그 중간이 딱 특허.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보시면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저희 시험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제 평균을 합니다. 예, 민소가 이제 공부할 양이 많지만 쓰기가 제일 쉽다 이렇게. 예. 어쨌든 문제 1번을 보면은 이건 KGB 사건이었어요. 우리 이제 권리 남용에 대한 사건이죠. 권리 남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권리 남용이 있고 소극적 권리 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89조에 따라서 적극적 효력을 행사하는 게 있겠고, 그리고 이제 107조, 108조 1항 1호에 따라서 이제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있겠죠. 소극적 효력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이제 권리 남용이냐라고 하는 게 적극적 효력의 제한은 남용은 사임당 판례였고요. 사임당 판례.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나온 KGB 사건이나 이제 ACM 판례 그리고 하이우드 판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권리남용의 문구들이 다 다른 걸 보셨을 것 같아요. 권리남용 공부를 하시면은 판례 문구들이 약간씩 달라요. 네, 그래서 상표권 남용이다 이렇게. 어떤 것들은 무효 사유가 명백해서 상표권 남용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들은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하로 해갖고 출원 등록한 것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니까 권리남용이라고 하고, KGB 사건 또 달랐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큰 틀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표법 목적에 위반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판례들을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가면 권남 판례는
이건 사임당 판례. 오늘 문제 몇 번이야? 1번에 2번이었습니다. 4점짜리 사임당 판례. 그리고 어떤 판례들인지 다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그거 쓰는 거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소극적 표락의 제한. 이제 요거는 판례가 뭐가냐면 이렇게 이게 KGB 사건 있고 ACM 판례가 있고 하이우드 판례가 있고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카타나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사유 명백해서 권리남용이다 라고 하는 게 요 하이우드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하이우드 판례. 그리고 오늘은 요건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판시 문구 자체가 이제 명확하진 않아요. 판결 요지가. 근데 이제 판결 이유 보면은 이러해서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사실관계를 낸 거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ACM은 이제 외국에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기하로 해갖고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 등록을 해갖고 상표권 행사를 한 사안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신의침 위반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표권 위반도 이제 상표권 행사도 권리남용이다라고 한 게 이제 ACM 판례였던 거예요. 이것도 다 되게 오래된 판례들이에요. 되게 오래된 판례들이에요. 카타나 판례는 이제 유명하죠. 카타나 판례는 54회 3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전면적 출제가 됐었어요. 54회가 이제 상표법 이제 거의 헬게이트 수준으로 어려웠던, 네, 꽈락이 한 40% 됐나? 엄청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타나 판례가 나왔었죠. 카타나 판례. 이제 후행 선사용 상표? 네. 후행 선사용 상표. 후행 선사용 상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먼저 등록이 된 게 있는데 얘가 쓰지 않고 있었고 어떤 애가 사용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유명해집니다. 내가 그랬을 때 얘 등록 1이 있었고 등록 2가 있었어요. 잘 안 되나요? 일단 소리만 들리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요 등록 1이 있고 등록 2가 있는데 카타나 판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얘가 유명해졌을 때 얘는 이제 얘에 의해서 34조 1항 12호 후당이다. 무효다. 얘가 무효라는 사건이었고, 근데 이 무효가 되더라도 얘가 얘한테 상표권 행사를 하는 거는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는 게 카타나 판례였어요. 우리 실전에서 배웠죠? 네, 실전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사임당 판례는 뭐였냐면, 요거는 이제 설명을 먼저 1번에 2번부터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표권 행사를 할 때 적극적 효력은 근거 규정이 뭐죠? 89조죠. 네. 등록 상표는 이제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게 이제 89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 상표권자가 되면은 89조에 의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부정경쟁행위라고 그래갖고 누가 부정경쟁방지법 2조에 의해서 부정경쟁 금지 청구를 합니다. 2조가 근거 규정이고 4조가 침해 사용 금지 청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이게 4조고 2조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에요. 요즘에 이제 많이 부정경쟁 방지법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조금 이제 요 정도도 알고 있습니다 썼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네. 전면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부정경쟁 행위야 하면서 이제 2조, 4조 이렇게 금지 청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경법 15조가 뭐라고 써있냐면 상표법과 부경법이 충돌했을 때는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상표법이 우선한다.
상표법 우선, 그러니까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호법도 마찬가지고 실용신안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게 부경법 15조예요. 네. 상표법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는 거죠. 부경법 15조가. 원래는 그건데 이 89조의 행사 자체가 권리 남용이라면 얘는 부경법 15조가 배제가 되겠죠. 배제가 되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해서 요거를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임당 판례의 요지였어요. 그럼 요런 89조에 의해서 권리 남용이 되는 상태는 이제 우리 오늘 이런 이제 상표권이 이제 남용되는 사례들, 이제 출원 등록해갖고 뭐 상표권을 양수하거나 상표를 출원해갖고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이제 부정한 목적에 의하거나 이런 이제 자타 상품 식별 목적이 아닌 경우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목적인 오로지 혼동을 일으키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이게 상표권 남용이라고 해요. 이게 적극적 표력의 남용입니다. 우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경법 15조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부경법 2조에 의해서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사임당 판례예요. 그게 문제 1번에 2번이었어요. 4점짜리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89조를 써주고 부경법 15조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판례 써주고 결국은 15조가 배제가 돼갖고 부경법 2조나 4조에 의해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논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요거 지울게요. 네. 그래서 KGB 사건은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뭐 C가 있고 뉴질랜드 소재 법인 D가 있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려보면 원래 주식회사 C가 있었는데요. 요건 사실관계 알아두시라고 일부러 공부를 제가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뉴질랜드 법인 D예요. 이렇게. 얘하고 2017년 4월 29일 이때 이제 어떤 계약을 하죠? 독점적 수입 판매권. 독점적 수입 판매 계약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얘가 수입 판매하는 거예요. 얘가 수입해서 대한민국에 판매하도록 독점적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식회사 C가. 네. 요게 이제 원래였고, 이게 언제까지였냐면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7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독점적 판매 기간이 되는 거예요. 판매 기간, 독점적 판매 기간, 수입 판매 기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KGB 사건이 나오면은 요 기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기간인지. 네. 근데 이렇게 있다가 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이제 원래는 2였네요. 2. 부대표이사입니다. 부대표이사. 나중에 바뀌니까. 부대표이사. 2. 그렇죠? 얘가 이제 상표 출원을 여기 보면은 KGB 이렇게 3개를 다 했었는데 다 거절됐어요. 다 거절됐어요. 요거는 중요한 사실관계일까요?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내요. 중요한 사실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 네, 이런 거 내니까 앞으로도 이게 중요한 사실관계일까?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네. 요거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고 얘가 근데 사업이 부진이 돼갖고 누구한테 넘기냐면 F한테 넘겨요. F한테. 요거를 영업 일치하고 요런 어떤 이 수입 판매권, 독점적 수입 판매권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 일체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F한테 넘겨요. F한테 넘기면서 만약에 뉴질랜드 법인 D가 반대하면은 그거는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중요한 사실관계는 아니에요. 거기서 반대했다 그런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F한테 넘어가요. F한테 이제 F께 되겠죠. F가 되는 거예요. 근데 E가 넘기고 나서 G가 여기서 쓰고 있었던 게 어떤 표장이었냐면 이 표장이었어요. 요거와 출원한 다음 요거죠. 쓰고 있던 건 요거고 쓰고 있던 거는 이제 요거고 이 KGB 보드카 위드 레몬 이렇게 써 있던 거 요게 이제 원래 쓰고 있던 거예요. 네. 요거와 굉장히 유사한 걸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또 유사하게 뭘 출원해갖고 등록을 받냐면 요거 이렇게 된 거 KGB 이렇게 된 거. 네. 요거를 출원해갖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네.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도해 놓고 영업하고 독점적 수입 판매권을 F한테 양도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비슷한 거 쓰던 거를 그 사용 표장과 굉장히 극히 유사한 표장을 출원해 갖고 등록을 받았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얘한테 금지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너 쓰지 마 이러면서. 네. 이거를 인용상표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인용상표. 얘 지금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죠? 2018년 초경 주류 관련 업자들한테 저명한 정도까지는 아니나 소유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한다. 이거는 실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널리 인식되지는 않았었어요.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 사임당 판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변형시킨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지한 정도죠. 널리라는 표현이 있으면 주지상표입니다. 네. 이종 상품, 이종 영업에 관한 대다수의 소유자들에게까지 일반 공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명한 거고, 그냥 상품에 관해 널리 알려졌다. 그 소유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라고 하면은 그건 주지 상표인 거예요. 그죠? 주지. 이 정도. 체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상표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요 KGB 사건에. 권리 남용이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이거는 상표권 행사를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침해금지 가처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침해금지 가처분이 나와요. 시험에 침해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침해죄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상표권 침해인지 판단하기도 해야 되고, 고의인지 판단하기도 해야 되고, 이게 조금씩 판단할 게 더 있어요. 단순히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침해금지 청구하면 침해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고의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을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손해액, 이런 것들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침해죄를 한다 그러면 고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침해금지 가처분이면 뭘 판단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근거 규정은 민사집행법 300조예요. 민사집행법 300조. 피보정 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의소송할 때하고 똑같아요. 피보정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보정 권리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실제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원에서는요 그 권리 남용인지 여부만 판단을 해요. 요 상표권 행사가. 그러니까 요게 피보정 권리. 요 등록상표잖아요. 요 등록상표가 피보정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요거만 판단한다고요. 요게 이제 침해가 되거나 침해의 개연성이 있거나
이러면 개연성이 높거나 이러면은 피보정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존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보정 권리가 있다라고 하려면 침해가 성립하거나 침해의 개연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권리 남용이다. 그럼 침해가 안 되겠죠. 그럼 피보정 권리가 없는 거예요. 피보정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등법원에서는 피보정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갖고 권리 남용을 갖고 없는데 보전의 필요성까지 판단을 했어요. 고등법원에서는. 근데 대법원에서는 피보정 권리가 없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법률심이잖아요.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률심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정 권리가 없는 이상 나아가 상고 이유 2점, 3점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끝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험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피보정 권리가 있는지. 피보정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없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면 권리 남용이니까. 일단 없다. 일단 없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보전의 필요성도 한번 보자. 보전의 필요성을 뭘 봐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판례가 하나 있어요.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이 되면 요거는 사용이 금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약간 바로 이제 뭔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가처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뭔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위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본다 그래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만족적 가처분. 이런 보전의 필요성은 이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요거를 볼게요. (1번) 보전의 필요성 어디 갔지? 여기 보면은 상표권 침해 금지와 같은 부작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긴 판례인데 요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취소가 될 개연성이 높거나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들이 있으면 여태까지 판례들이 뭐라고 봤냐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를 어떻게 갈 거냐면 피보정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판단은 권리 남용이다. 권리 남용이다. 따라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피보정 권리 없다. 없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유가 있다. 얘 출원 등록은 무효사유가 있다. 어떤 무효사유가 있냐면 34조 1항 4호 요거는 세모. 자, 4호는 세모입니다. 사실 고등법원은 4호에 무효사유가 있다 그랬어요. 4호에 무효사유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모예요. 요거 대법원이 판단했으면 어떻게 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세모인데 일단은 그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4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항석에 반하거나 이런 이제 공익상의 신의칙 위반 규정이란 말이죠. 사인 간의 신의칙 위반 규정은 우리 이제 34조 1항 20호하고 21호 이런 이제 신의칙 위반 규정이 있죠. 근데 공익상의 어떤 신의칙 위반 규정은 4호로 갑니다. 근데 요거는 사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고등법원은 4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지가 있다고 해서 요거는 사실은 논리만 맞으면 다 돼요. 요거는 여지가 있다 정도로 가면 돼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4조 몇 호가 더 있겠죠? 뭐 12호 후단 9호 있겠죠. 왜냐면 주지한 상표니까. 그리고 이제 12호 후단 되겠죠? 11호 안 되겠죠? 11호는 저명상표에 대한 거니까 안 되겠고 12호 후단 되겠고 13호 이렇게 13호 이렇게 한 번에 판단해 주시면 되고 34조이랑 이제 20호 이렇게 되겠죠? 20호 정도. 계약관계 있었으니까. 계약관계라기보다는 이제 대표이사였으니까. 신의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딥하게 써줄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요거 우리가 몇 점짜리죠? 16점짜리예요. 16점짜리인데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요것도 써야 되고 요것도 써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메인은 권리남용이네. 일단 권리남용을 좀 써줘야 돼. 그러니까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 8점 써줘야 되는데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판례를 쓰고 사안 포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전에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일반론을 좀 써주겠죠.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한다 그러면 보전의 필요성 판단 방법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만족적 가처분 이런 것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럼 무효사유 명백한지 판단하자. 그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8점 안에 저거를 딥하게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네, 저거는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전지에서는 했지만 이제 콜라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34조 9호 11호 내지 13호 한 번에 포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이제 하나하나 쓰다 보면은 시간이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한 번에 하시는 방법은 인, 표, 품, 부목 이렇게 외우세요. 인, 표, 품, 부목. 인이 뭐냐면 인지도. 얘가 뭐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서 알려지게 되었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언제 뭐 2018년 언제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 꼭 써주시고 그때 특출인인지 주지한지 저명한지 이런 것들 써주시고요. 표동유 상표의 동일유사 한 번에 써주십니다. 품 상품의 동일유사 한 번에 써주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13호에서 얘기를 하죠. 이거 자세하게 엄청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이익, 신용에 편승하려는 어떤 사정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써주시면 돼요. 네. 딥하게 물어볼 때만 길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인표품 부목으로 한 번에 쳐주면 9호, 11호 내지 13호를 한 번에 포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그리고 20호도 이런 것들 요건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두 문자 같은 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20호는 관타사상할 표품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관타사상할 표품. 관, 일정한 관계가 있고 타임,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중인 것을 알면서 알까지 표품, 동일유사 상표, 동일유사 상품, 관타사상할 표품,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 상표,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관타사상할 표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문자 같은 거를 이제 따셔갖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빼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두 문자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효사유가 명백하잖아요. 그쵸? 무효사유가 명백하니까 우리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까지 그렇게 가시면은 1번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설문 2번은 이제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표법 89조가 원래 이제 등록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원래는 부경법 15조가 상표법과 부경법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표법 우회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가 배제가 된다? 89조가 남용일 때, 적극적 효력이 남용일 때. 그게 언제다? 요것도 두 문자 하나 알려드리면은 저는 뭐 등식목 저혼형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판례를 길게 쓸 때는 길게 쓸 줄 알아야 되고 짧게 쓸 때는 짧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등식목 저혼형 뭐냐면 이제 등록받은 게 출원해갖고 등록받거나 이제 상표권을 양수받은 게 자타상품 식별 목적이 아닌 저명하지 않아도 돼요. 널리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두 문자가 저로 해갖고 널이라고 하셔도 돼요. 널 혼형 이렇게. 예.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목적, 자타상품 식별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혼동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취득된 것은 상표권이 남용이라는 거죠. 등식목 널 혼형 이렇게 읽었어요. 널. 그래서 제가 널리 알려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적극적 효력이 제한이 돼서 부경법 2조에 해당하는 행위다.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게 사임당 판례였어요. 실제로 KGB 판례에서도 이거를 언급을 해요. 이 부분을. 예. 이게 피부정 권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예. 근데 특출인밖에 안 돼갖고 안 됐어요. 그 KGB 판례는 여기 서울 고등법원 써 있는 거 있죠? 제가 보충 자료로 나눠드린 거 요겁니다. 네, 요거는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공부하시고 나서 이렇게 뭐 엄청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쓱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사실관계가 실제로 있었구나. 이렇게. 네. 자, 마지막 1번에 3번. 1번만 엄청 길었네요. 1번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고요. 자, 1번에 3번은 좀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고 119조 1항 3호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쟁점을 그냥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대놓고. 이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불사용 취소되지 않으려면, 그죠? 국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만 상표를 표시했고 국내에서 국내 총판이나 어떤 대리점 같은 거를 이제 따로 설립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표시를 하고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애가 전혀 모르는 애가 제3자가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요거를 누구의 상표네? 하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 맨하탄 패시지 사건이었어요. 맨하탄 패시지 사건. 요거는 55회 4번 55회 3번 문제인가? 굉장히 적은 배점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3번인가 4번인가 그럴 거예요. 4번이었던 것 같아요. 4번에 4번.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마지막에 2023년 3월에 선고된 요 최신 판례도 비슷한 약간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국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만 표시를 했고 국내 총판이나 대리점을 설립한 바 없고 근데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그 상표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적법하게 유통시키고 있었고 수요자들이 이를 이제 예를 들어 상표권자의 상표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요거는 등록 상표권자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봐야 된다. 근데 요거에 대한 비판론이 당연히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만 한 거 가지고 그 우리 국내에서 사용한 걸로 봐야 되냐? 근데 전혀 모르는 애가 수입하는 거를 이렇게 등록 상표권자의 사용이라고 봐야 되냐?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고 봐야 되냐? 이거 비판론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뭐 상표법상에서 제일 좀 뭐라 그러죠? 저명한 저서가 뭐냐면 상표법 주해라는 책이에요. 주해. 예. 그러니까 우리 막 민사소송법 하면은 그 이지훈 교수님 뭐 아니면 김홍엽 교수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상표법에서는 요 이제 교수님들이 엮어서 같이 낸 게 있어요. 상표법 주해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 이제 두꺼워요. 몇 권이에요, 몇 권. 엄청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 비판론이 있는데 비판론을 제가 이제 적어놨을 거예요. 안 적어놨네요. 몰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록 상표 이제 비판론이 있다면 그 정도 적어도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맨해튼 패시지 사건이었고 이제 그거를 만약에 사용권자가 외국에다가 표시를 했고
그거를 이제 들여온 경우에 사용권자, 그러니까 등록 상표권자가 아니라 사용권자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쉬섀도우 사건이었어요. 쉬섀도우 사건. 우리 화장품 브랜드 아시죠? 쉬섀도우. 그 사건이 이제 마찬가지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이제 등록 상표권자의 사용이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제 적법하게 유통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3자의 수입으로 국내에서 적법 유통. 그러니까 적법하게 유통된다는 거는 뭐 합법적으로 유통된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유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수요자들이 이를 상표로서 인식을 해야 돼요. 출처 표시로서. 요거 뭔가 생각이 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문제하고 찌비벨 무스테어. 요 이제 범랑 냄비 사건. 범랑 냄비 사건에서는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등록 상표에 사용을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이를 출처 표시로서 인식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상표권자의 그 사용하려는 의지, 그죠?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하려는 하는 그 의사의 터잡에서 이제 등록 상표를 사용했다면 수요자들이 이를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고 본 판례였어요. 물론 그것도 비판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판론이 있어요. 네. 그럼 권리범위 확인 심판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 대법원 판례가. 네. 근데 이제 취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의 취지가 이제 불사용된 상표를 정리하고 제3자 상표 선택 기회를 넓히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하고 좀 달리 봐야 된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서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 이제 상표적 사용을 판단을 할 때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고 불사용 취소 심판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등록 상표권자의 의사에 터잡아서 사용을 했으면 그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근데 여기서 인식해야 된대요. 왜냐면은 이건 좀 다르죠. 이거는 등록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수입해갖고 유통되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맞고 이것도 그런 키워드들을 써주시면서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유명한 이제 OEM 수출.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예. 그러니까 주문자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상표를 부착해갖고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OEM 방식에 의해서 이제 상표가 수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상표권자의 사용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요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량이 그죠? 품질 관리, 그러니까 실질적 통제도 주문자에 의해서. 주문자라고 하는 거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주문자에 의해서만 실질적 품질 관리 같은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문자의 주문에 의해서만 주문이 의존이 되고 있고, 그 주문을 했을 때 생산되는 것들이 오직 전량이 오직 주문자에게만 인도가 되고 있는 실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주문자 즉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고 봐야 된다. OEM 수출 방식에 의한 상표 사용도. 네. 요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을 쓰실 때 요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거 했을 때 기각심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러프하죠. 어떤 좀 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판례 쓰시고 판례 이렇다면 이렇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우리 시험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GS가 훨씬 친절해요. 러프하게도 써보셔야 됩니다. 러프하게.
자, 2번 넘어갈게요. 1번 엄청 일기였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 2번도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건이었어요. 요 범랑 냄비 사건이었고, 요거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쟁점은 첫 번째, 디자인적 사용이냐. 디자인적 사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디자인적 사용. 오로지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적 사용은 아니죠. 근데 상표와 디자인은 선택적, 배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이 상표의 출처 표시로서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판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표적 사용을 이게 그 풀로 쓰실 때는 항상 이렇게 형의 의 쓰실 때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2조 1항 11호 항목에 해당하고 2조 2항에 해당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 수행하는 상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것들 써주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고, 요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는 상표적 사용의 판단 방법, 상사의 판단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1차 때도 많이 배우신 상태주의입니다. 상태주의. 상태주의. 지정 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 주지 저명성,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상태주의. 상태주의를 이렇게 그냥 상태주의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왜 상태주의가 상표적 사용의 판단 방법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실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상표의 실력을. 상품과의 관계. 상표적 사용을 판단할 때 상품과의 관계를 왜 볼까? 당연히 보겠죠.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되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태양. 얘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당연히 봐야겠죠. 네. 음미를 하는 겁니다.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얘가 유명한데 만약에 확인 대상 표장이 뭔가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얘 신용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단순히 디자인적 사용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등록이 되자마자 뭐 출원 공고되고 이제 등록 공고 된 다음에 갑자기 막 얘가 사용을 했다. 이거는 이제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신용에 편승하려는 의도. 그러면은 자타 상품 식별 그 표지로서 이제 그런 의사에 기해서 상표를 사용한 걸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태주의가 왜 상태주의인지 요거를 한번은 음미를 해보시면 이제 사실관계에서 조금 더 쉽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 쟁점들이 나와요. 뭐 디자인적 사용이라던가 설명적 사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도메인적 사용, 뭐 도메인에서 인터넷상의 사용표 사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찌비멜 무스터 사건은 이 범랑 냄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디자인적 사용이 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제가 이제 원래 이게 색채 상표였어요. 실제로도 색채 상표였기 때문에 잠깐만요. 색채만의 상표가 아니라 색채가 결합된 상표죠. 그러면 225조가 적용이 될까요?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 이제 동일하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디자인이 동일하고 이제 그 색채만이 다른 그런 상표였죠. 그거는 사실 제가 좀 추가한 사실관계예요. 225조를 물어보려고. 그리고 225조를 잘 썼는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동일 범위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답안지에 기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상표적 사용에서 쟁점은 디자인적 사용이냐,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이냐. 별도의 식별 표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하겠죠. 요 디자인적 문의는 기본적으로 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요 판례의 판시였습니다. 요게 이제 1번이었어요, 1번.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은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서 갑자기 가다가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등록 상표의 사용하고 비교를 해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얘기인데, 불사용 취소 심판의 취지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록주의의 보완.
등록은 시켰는데 얘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용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사용된 상표를 정리합니다. 등불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뭐 등불삼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록상표의 등록주의의 보완으로서 불사용 상표를 정리해서 제3자 상표 선택 기회를 넓힌다. 이게 취지거든요. 등불삼 등록주의의 보완 불사용 상표를 정리 제3자 상표 선택 기회를 넓힘. 요게 이제 우리 불사용 취소 심판의 취지입니다. 제도의 취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하고는 좀 다르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조속히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예요. 그죠? 침해소송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그에 앞서서 이제 뭔가 합의점을 좀 찾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 수단은 될 수 없어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근본적인 해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지죠. 그래서 분쟁을 조속하고 좀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실효성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예.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건은 꽤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요 불사용 취소 심판 이 취지는 등불3이다. 그래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 심판 사건 에서 만약에 이제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들이 이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지 않아도 되고 예, 등록 상표권자의 사용 의사가 더 중요한 거다. 요게 체크 포인트. 그리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그게 아니다. 예. 그 등록 상표의 확인 대상 표장이 이제 보호 범위에 속한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 심판하고는 좀 취지가 달라서 소유자들이 또 당연히 인식을 해야겠죠. 보호 범위 내에 속한지 여부를 판단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주시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119조 1항 3호의) 사용의 의미는 요 정도 써주시면 엄청 길게 쓴 거예요. 그 땡 1번 있죠. 땡 1번 정도만 쓰면은 기본이고요. 만약에 내가 사용에 대해서 좀 길게 써야 된다 그러면 땡 2번까지 써주시면 돼요. 땡땡 2번. 예. 요거 이제 특허본 판례였어요. 특허본 판례.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 밑에는 이제 비판론하고 이런 것들 좀 써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아주 빠르게 끝났습니다. 문제 2번은 진짜 잘 푸셔야 돼요. 아주 저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제 3번이 이제 통 문제여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쉬워요. 문제 자체는 아예 논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특허원 판례입니다. 이거. 바코드예요, 바코드. 바코드고, 이제 등록상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헤드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보이스에, 보이스에, 이렇게, 이제 결합된 문자상표와 도형상표가 결합된 결합상표겠죠. 이게 제1 등록상표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실 때 얘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등록상표. 등록상표 5개였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확인 대상 표장이 뭐였냐면 뒤에 확인 대상 표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대상 상표, 사용 상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막 바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막 어떤 그림하고 삼성생명 음성 서비스
이렇게 막 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치매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쟁점은 아예 피고 의뢰 주장에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어떻게 정갈하게 쓰냐. 요거는 사실은 거의 쉬운 문제였어요. 30점이어서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통으로 써야 돼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요 도형 부분, 여기 AD 코드 도형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여기 문제에서 실제로 AD 코드 도형이라고 그랬습니다. AD 코드 도형이 이 바코드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딱 봐도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바코드 부분이잖아요. 그 바코드 부분이 얘하고 유사하려면 결국은 식별력이 있어갖고 유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판례에서는 33조 3호를 언급을 했습니다. 요게 형상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지 여부, 직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거. 두 번째, 식별력이 이제 없다라고 갈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를 먼저 짜셔야겠죠. 이제 목차 같은 거 잡으실 때 33조 1항 3호 X. 그럼 이제 뭐가 생각나셔야겠죠? 사식지가 생각나야 돼요. 제가 이제 실전 GS 문제 답지 이렇게 풀다 보니까 본질적 식별력을 판단을 안 하고 바로 사식치를 판단하신 분들이 80%예요. 이게 본질적 식별력이에요, 이게. 우리 33조 1항 1호 내지 7호가 본질적 식별력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없을 때, 3호 내지 6호가 없을 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됐는지 여부,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질적 식별력을 먼저 판단하고 사식치를 판단하십니다. 항상. 여기 세트예요. 간단하게라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 식별력. 없음. 그러면 이제 사식치? 요거 이제 봐야겠죠. 33조 1항 3호니까 33조 2항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사식치? 이렇게 봐야 되고, 피고가 또 주장한 게 뭐였죠? 상표적 사용, 그리고 이제 무효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지금 33조 1항 3호가 아니고, 또 우리가 논리가 어떻게 갈 거냐면 33조 2항도 아닌 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식별력 없는데 등록이 된 걸로 갈 거라고요. 근데 등록이 됐단 말이죠. 이거 무효사유가 명백해서 권리 남용이 된다라는 논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뒤에 마지막에 권리 남용. 이거는 아까 권리 남용 쫙 설명드렸죠? 그 중에서 뭐냐면 하이우드. 무효사유가 명백했을 때 권리 남용되는 거. 네.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사유 명백. 명백했는데 등록이 됐다. 근데 등록이 됐다. 요걸로 가실 거란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주장한 게 뭐였냐면 출처 표시로서 사용되지 않았다. 이거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겠죠. 상사가 아니다. 상표적 사용의 일반적인 이제 판단 방법에 따라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출처 표시로서 사용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등록 상표의 이 바코드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바코드 표장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식별력이 거기도 없겠죠. 그러면은 자타상품 식별 의사에게서 이 표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 자타상품 식별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출처 표시로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어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갈 거예요. 동일 유사도 마찬가지겠죠.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요부 판단하는 걸로 가야죠. 요부. 네.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니까 요부가 될 수 없겠죠. 만약에 얘가 요부가 되면은 얘네끼리 비교해갖고 유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얘네가 식별력이 없잖아요. 그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의 취급 이게 나와야겠죠. 우리가 그 판례는 뭐였죠? 몬스터 판례였어요. 몬스터 판례. 우리가 유사 판단할 때 요 폼도 또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사 판단의 원칙, 상표 유사 판단의 원칙, 전체 관찰, 요거 전체 관찰 원칙, 그리고 항상 나와야 되는 거는 요부
요부 관찰의 필요성. 요거는 자생초 판례에서 얘기했고요. 요부 결정의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적 사항인데 거의 이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 이거 요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구가 될 수 없다. 요구가 될 수 없는데 그럼 이런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할 때 다수 출원되거나 등록 공고 있는 사정들 있죠? 우리 출원 공고 나오거나 등록 공고 나오거나 등록된 사정들 있잖아요. 다수 등록되어 있다 이런 사실관계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그 판례 그게 몬스터 판례예요. 네, 던필드, 몬스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폼이에요. 요게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 쟁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 바코드 부분이 식별력이 없으니까 요구가 될 수 없고 어디다? 보이스 아이 뭐 얘 여기 있잖아요. 보이스 얘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이 아이 네. 요 헤드폰 부분도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나 어떤 식별력이 있는 건 아니죠. 관념이나 호칭되거나 관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 저 문자 부분, 요거를 요부라고 봐야 된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요부는 문자 부분이고. 이 부분에선 애매해요. 요 부분은 좀 애매해요. 요거는 일단 요부는 아니겠죠. 요 도형 부분. 요것도 애매해요. 이 스마일 부분도. 스마일 부분도 애매해요. 그럼 문자냐? 그러면은 삼성생명 음성 서비스냐?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설명적인 문구란 말이죠. 설명적인 문구여서 요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결합상표가 만약에 있을 때 이 우리 글리아탐이 마지막 문제에서 하겠지만 이게 다 요부가 아니면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네. 이 결합상표의 각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요구가 아니고 얘가 요구가 아니고 얘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얘하고 비교하면은 호칭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봐도 어차피 호칭이 다를 거니까. 그쵸? 그래서 비유사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실제 판례에서 요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얘한테. 얘는 요부를 판단해요. 네, 얘는 요부를 판단하는데 얘를 요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상표, 제1 등록상표의 관계에서 얘는 비유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2하고 제3 같은 경우는 지금 식별력 있는 표시도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식별력 없는 부분인데 얘가 등록받은 거니까 무효사유 명백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요까지. 요렇게 요게 쭉 나와야 돼요. 유상보정 재남이잖아요. 우리 침해 판단을 할 때 유상보정 재남인데 항상 이 부분 요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되면은 식별력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그 부분을 이제 동일 유사에서도 쟁점이 되겠고 효력 제한에서도 쟁점이 되고 상표적 사용에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터준 게 낫겠죠.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될 때. 예, 그게 먼저입니다. 상사, 뭐 보호범위, 상표의 동일 유사, 뭐 효력 제한 이거보다 먼저 써줘야 된다. 식별력이 문제되면. 네. 권리남용은 가장 마지막에 쓰면 돼요. 항상 권리남용. 이건 항변을 해야 되죠. 그리고 권리남용 쓸 때 항상 권리남용의 항변입니다. 주장을 해야 돼요. 그냥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장 책임. 피고한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가시면은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돼요. 여기 뭐 이제 약간 페이크 상표법 108조 1항 3호 간접침해. 야, 이 간접침해가 논점인가? 아닙니다. 간접침해 논점이 아니죠. 그냥 침해인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거를 뭐 모지 소조하고 있고 뭐 모조, 뭐 위조 뭐 이러면서 이거 판단을 하는 거지. 침해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죠. 당연히.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되게 길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내가 필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표시를 해보세요. 문제를 보시면서 밑줄을 치시거나 저는 많이 해봤는데 형광펜으로도 막 해보고 이제 문제 풀 때 실제로 형광펜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 같은 거 특히 있죠. 날짜 같은 거는 무조건 저는 형광펜 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고 나서 타임테이블 그리면서 시작했어요. 네, 날짜 같은 거. 그래서 보자마자 날짜를 다 먼저 그냥 형광펜질을 한 다음에 여기 날짜 있네 날짜 있네 날짜 있네 그래갖고 선후 관계에 따라서 타임테이블을 딱 그렸어요. 타임테이블 되게 잘 그려야 잘 보이거든요. 네, 그것도 잘 그리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4번 넘어갈게요.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요거는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문제고 나올만한데 계속 안 나오죠. 요거는 이제 지재권 중요 판례 평석에도 나온 문제였고요. 사실은 요 4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이제 글리아타민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판례가 나왔을 때 막 이게 이거 기존의 판례하고 조금 다른데?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면 기존 판례가 의약품에 관한 이제 상표, 의약품 명칭에 관한 이제 상표, 요거와 관련된 이제 33조 1항 3호 판례가 있었어요. 두 개가. 크게. 하나 유모실드라는 판례였고, 이게 유모실드라고 그러던데? 이름이. 뭐, 네모실드가 아니라, 유모실드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 전문의약품하고 일반 의약품이 있어요. 제가 이제 1번 문제를 낸 거는, 판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요거를 달리 판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에 나온 건 글리아타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3조 1항 3호 판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얘는 똑같아.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기준으로 봐야죠. 당연히. 우리 수요자가, 우리가 이제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일반적인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 그러면 그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예요. 네. 그 전문의약품의 수요자는 누굴까요? 전문직이겠죠. 전문가들. 네. 의사나 약사.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영어 보급 수준을 기준으로 식별력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상품의 내용을 그대로 직감할 수 있는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나 약사만이 이 약품을 다룰 텐데 그 약품의 명칭을 딱 보고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상품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직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일반 수요자는 무조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이 조금 갈려요. 33조 1항 3호. 두 번째 이제 파라덴탈 헬스. 파라덴트 헬스 사건. 요거. 네, 파라덴트 헬스. 요게 이제 33조 1항 3호에서는 그냥 퉁쳐요. 일반 의약품은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라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일반 수요자는. 그러니까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33조 1항 3호 판례였는데 34조 1항 7호에서 글리아타민 문제가 나오면서 요거를 조금 더 약사법을 언급을 하면서 구분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의약품이 있어요.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세요 하면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오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복약지도 의무인 게 이제 약사법상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직접 고르는 게 아니겠죠. 약국 가서 달라 그러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문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 전문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없는 일반 상비 의약품. 이렇게. 여기 없는 거죠. 여기 없는. 의약품은 요거는 당연히 일반인. 우리 기준으로. 일반인 기준으로 식별력. 요 34조이랑 758력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사 판단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문구 자체가. 네. 그래서 아마 통일이 될 거예요. 요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해 줬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유모실드나 파라덴트 헬스나 이제 글리아타민을 이제 구분해서 드린 거는 여태까지 판례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왔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33조 1항 3호와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고 34조 1항 7호에서는 글리아타민 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이 글리아타민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유사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문가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이 글리아타민과 관련된 이 상품은 이 전문가, 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 의약품이었어요. 그래서 글리아, 티린, 타민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할 때 글리하고 이제 타민, 티린 부분이 다 이제 나눠져요. 누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문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글리아 부분하고 이제 타민, 티린 부분이 나뉘어집니다. 글리아 부분 여기 나와 있죠. 사실관계. 글리아 부분은 신경교 또는 신경교 세포를 의미하고 이러면서 나오겠죠. 그러면 전문가의 영어 보급 수준이나 이런 의학 관련된 지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은 요부가 될 수가 없겠죠. 땡땡 넘어갑니다. 그럼 타민이냐 티린이냐? 타민, 티린은 사실은 조어예요. 조어라는 거는 만들어진 언어예요. 만들어진 언어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좀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은 타민과 티린은 조어긴 하지만 의약품 장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요것 때문에 요부가 될 수 없다고 그래요.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도 요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요부가 될 수 없어요. 요부가 될 수 없어요. 요부가 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요부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판단한다 할까요? 결합상표에서 각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판단을 해야 된다.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타민, 티린이죠. 네, 글리아 부분은 공통되지만 타민과 티린으로 호칭이 비유사함으로 수요자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이 없어서 비유사하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3, 4조 1항 7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기각심결 예상된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회차 마무리 하겠고요. 내일이 아니네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